부산의 한 폐기물장에 버려진 갓난 아기 6쌍둥이를 발견한 노부부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내면서 우여곡절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94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부산이라고 해서 칼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새벽에 어스름이 짙게 깔린 사하구의 어느 부둣가 마을,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은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며 윙윙 구슬픈 소리를 냈다.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박선만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몸을 일으켰다. 올해로 65, 평생을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고 팔아온 그의 손은 굵은 마디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옆에서 새우잠을 자던 아내 최진숙 할머니가 남편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결에 뒤척였다. 이 새벽에 또 어딜 가려고? 시장 가야지. 오늘 물 좋은 고등어가 들어온다 안 카더나. 당신 좋아하는 걸로 한 손 사와서 구워줄게. 더 자. 선만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툭 내뱉었지만 그 속에는 아내를 향한 묻어난 정이 담겨 있었다. 진숙 할머니는 남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다. 자식 둘은 이미 결혼해서 부산 시내 다른 동네와 서울로 떠나고 이제 낡은 집에는 노부부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선만 할아버지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덜덜덜 힘겹게 울부짖는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구평리에 거대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다. 도시의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드는 곳, 썩은 음식물 냄새와 매캐한 먼지가 뒤섞여 늘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지날 때면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도 선만 할아버지는 창문을 굳게 닫고 폐기물 처리장 옆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귀가 쫑긋 섰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바람소리와 엔진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고양이의 그것과는 달랐다. 훨씬 더 애처롭고 절박했다. 뭐지? 호기심 반, 불길한 예감 반으로 그는 트럭을 갓길에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시린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소리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인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버려진 가구와 폐타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자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자 낡고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까지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티로폼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다. 때 묻은 강보에 쌓인 갓난 아기들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6이나 빽빽 울며 서로의 몸을 부비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6쌍의 작은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상자 한 구석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부디, 이 아이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6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은 저희를 용서 마십시오. 염치 없지만 저희 대신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부모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선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 어린 생명들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내리셨는가? 분노와 슬픔, 연민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은 동사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싸고 스티로폼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팔에 전해졌다. 그것은 6생명의 무게였다. 트럭에 돌아온 그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아이들이 담긴 상자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던 트럭은 방향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 앞서는 것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본 진숙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벌써 왔어요? 고등어는? 선만 할아버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트럭으로 이끌었다. 조수석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본 진숙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에이,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어. 선만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진숙 할머니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6명의 아기. 꿈이라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충격과 공포의 눈물이자 가엾은 생명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다. 세상에, 세상에. 노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집 안으로 아이들을 옮긴 부부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급한 대로 낡은 옷가지를 찢어 기저귀를 만들고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먹으며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 따뜻한 방 안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지친 잠에 빠져들었다. 새근새근 잠든 6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선만 할아버지는 진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 거두면 안 될까? 진숙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나이가 벌써 60을 훌쩍 넘었다. 장성한 자식들도 재 살기 바쁜데 이제 와서 6명의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경제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편견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천진했다. 저 작은 생명들을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진숙 할머니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꽉 쥐는 작은 힘. 그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의 감촉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우리한테 보낸 아이들인가 봐요. 진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1994년 부산의 혹독한 겨울, 잿빛 새벽에 시작된 노부부와 6쌍둥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6명의 아기를 한꺼번에 돌보는 것은 전쟁 그 자체였다. 박선만, 최진숙 부부의 조용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분유 냄새, 그리고 산더미 같은 기저귀로 가득 찼다. 평생 생선 비린내만 맡아온 선만 할아버지의 코는 이제 분유 냄새에 더 익숙해졌고
고운 손으로 평생 나무를 묻히던 진숙 할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느라 거칠어졌다. 아이고 허리야. 등이 굽겠다 굽어. 진숙 할머니는 방바닥에 널브러져 잠든 아이들을 보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보다 애정이 더 깊게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먹고 자고 싸는 것만으로도 노부부의 하루를 온통 집어삼켰다. 한 아이를 겨우 재우면 다른 아이가 깨서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 잠들었던 아이들이 덩달아 깨서 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치 돌림노래처럼 이어지는 울음소리에 노부부는 밤낮 없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방 안을 서성여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선만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노부부의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런데 6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에 소비되는 분유만 해도 몇 통이었고 기저귀는 쌓이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진숙 할머니는 1000기저귀를 쓰기로 결정했다. 매일같이 삶고 빠는 기저귀가 마당 빨랫줄에 만국기처럼 널렸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다. 저 영감 할망구가 단체로 미쳤나봐. 어디서 애들을 저렇게 주워와서 사서 고생을 한대? 그러게 말이야. 핏줄도 아닌 애들을. 저러다 병나서 드러누우면 자식들만 고생이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은 비수처럼 노부부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노부부의 장성한 자식들도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며 달려왔다. 부산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아들 박영수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던 딸 박영미는 부모님의 낡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널브러진 기저귀와 아기 울음소리에 질색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아들 영수가 소리쳤다. 그는 부모님의 건강과 남은 노후를 걱정했다. 이 아이들 당장 보육원에 보내세요. 어떻게 이 나이에 6명을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딸 영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엄마, 아빠,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네?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에 선만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놈들아, 너희도 자식 키우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아이들도 사람이다. 숨 쉬고 울고 웃는 똑같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목숨들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이야.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만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숙 할머니는 조용히 자식들의 손을 잡았다. 영수야, 영미야. 엄마 아빠 아직 괜찮다. 너희 어릴 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이들 정말 예쁘지 않니? 우리 손주들이라고 생각해다오.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식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들은 매달 생활비에 보태라며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만이 가득했다. 노부부는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해야 할 때가 왔다. 노부부는 구청을 찾아가 입양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노부부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6명이나 되는 아이를, 그것도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노부부가 입양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어르신들 마음은 정말 훌륭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공무원의 회의적인 태도에 선만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못 키울 것 같소? 내 두 눈 멀쩡하고 두 다리 성할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들 굶기지 않을 거요. 법이 정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테니 그리 아시오. 선만 할아버지의 절박한 외침과 진숙 할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이 지역 신문에 작게 실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노부부의 진심을 알아본 몇몇 이웃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은 분유값을 깎아주었고 세탁소 주인은 천기저귀를 공짜로 빨아주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쌀과 생필품을 보내오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부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법원은 이들의 입양을 허가했다. 노부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아들 셋은 하람하람 하준하준 하민하민으로, 딸 셋은 하은하은 하윤하윤 할인할인으로 지었다. 박씨 성을 가진 6쌍둥이, 부산의 6빛이 법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노부부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다.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엄마하고 서툰 발음으로 옹알이를 할 때면 노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어느 날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든 아이들을 보며 진숙 할머니가 선만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복 받은 거 맞죠? 당연하지. 저 아이들이 우리한테 온 최고의 복덩어리들이야. 선만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방 안에는 6개의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노부부의 마음을 평화롭게 채워주었다. 6개의 젖병을 비우고 산더미 같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고된 현실 속에서도 노부부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6개의 빛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난하고 낡은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보금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6쌍둥이는 어느덧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서툰 말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좁은 집안은 6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박선만, 최진숙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아이들 덕분에 청년처럼 반짝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째 하람이는 의젓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리더 기질을 보였다. 둘째 하준이는 호기심이 많아 집안의 온갖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지만 그만큼 영특했다. 셋째 하민이는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넷째 하은이는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다섯째 하윤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벽이고 바닥이고 온통 낙서투성이로 만들었고 막내 할인이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종일 흥얼거렸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쳤을꼬? 진숙 할머니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탄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선만 할아버지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6 아이에게 둘러싸여 말 타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 그의 등은 6 아이 모두를 태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튼튼한 놀이터였다.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자식들도 처음에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가끔씩 찾아와 아이들의 옷가지와 장난감을 사주며 부모님을 도왔다. 이웃들의 시선도 처음에 의심과 수군거림에서 점차 신기함과 격려로 바뀌어갔다. 빨랫줄에 나붓기는 6벌의 똑같은 옷, 마당에서 왁자지껄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완벽하게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집 밖의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진숙 할머니는 6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로 향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과 그네를 보며 신이 나서 달려갔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어머, 저 애들 좀 봐. 다 똑같이 생겼네. 쯧쯧, 저 할머니가 주워온 애들이라며? 부모도 없는 애들이라고. 엄마들의 속삭임은 진숙 할머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더 상처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한 아이가 하준이에게 다가와 대놓고 물었다. 너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왜 할머니랑만 다녀? 그 순진한 질문에 하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멀뚱멀뚱 상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첫째 하람이가 앞으로 나서며 하준이를 보호하듯 막아섰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야. 어른스러운 하람이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그들을 놀려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도 없는 애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애들 철없는 아이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6쌍둥이의 가슴에 날아와 꽂혔다. 결국 하은이와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진숙 할머니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들지 못했다. 진숙 할머니는 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선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뻑뻑 태웠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함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요? 진숙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선만 할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해.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감싸주면 돼. 세상의 어떤 편견도 뚫지 못하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자고. 그날 이후 노부부는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세상의 편견에 기죽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선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자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 서로 다른 존재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진숙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장점을 칭찬해주며 자존감을 키워주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하윤이에게는 우리 하윤이는 화가가 될 거야. 노래를 잘하는 할인이에게는 우리 할인이는 가수가 되겠네라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또한 노부부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6이지만 하나다. 누가 한 명을 건드리면 나머지 5이 힘을 합쳐 지켜줘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6이 함께하는 힘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놀이터에서의 상처 이후 아이들은 더욱 똘똘 뭉쳤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6이 함께 노려보며 왜? 하고 소리쳤다.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아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며 작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덧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노부부는 고민 끝에 아이들을 동네의 작은 유치원에 보냈다. 입학 첫날 6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박하람, 하준, 하민, 하은, 하윤, 할인입니다. 우리는 6쌍둥이에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그 해맑고 당당한 모습에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으로 집 밖의 큰 세상에 나온 6아이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과 편견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노부부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부산의 작은 부둣가 마을에서 6개의 빛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존재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월은 노부부의 허리를 휘게 하고 이마에 주름을 깊게 파이게 했지만 6아이들의 키를 쑥쑥 자라게 했다. 2001년 봄 6쌍둥이는 나란히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아침 박선만 할아버지의 낡은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하준아, 양말 짝 맞춰 신으라고 했지. 하은아, 머리 이리 줘봐. 할미가 예쁘게 따아줄게. 하민이는 벌써 책가방 다 쌌어? 아이고 장하다. 최진숙 할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방과 마루를 오가며 아이들을 챙겼고 박선만 할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 주었다.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름표 색깔만 다른 6개의 책가방이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노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던 잿빛 새벽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다. 학교 측의 배려로 아이들은 각각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6쌍둥이라는 특수성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 울상을 짓던 아이들도 곧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다. 입학식 날 6쌍둥이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똑같이 생긴 아이 6이 각기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서 있는 모습에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이들이 그 유명한 쌍둥이들이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던데 대단하다. 그 시선 속에는 감탄과 함께 미묘한 동정과 편견이 섞여 있었다. 학교 생활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유치원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인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너네 집에는 아빠, 엄마 없어?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는데 진짜야?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에 아이들은 상처받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쉬는 시간이면 각자 다른 반에 있던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복도 끝으로 모였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6이 함께 뭉쳐 있을 때 아이들은 세상 가장 강한 군대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첫째 하람이는 타고난 리더십으로 1학년 때부터 반장을 도맡았다. 덩치는 작았지만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의 신망을 얻었다. 누군가 쌍둥이 동생들을 놀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내 동생한테 사과해 라고 외치는 든든한 맞이였다. 둘째 하준이는 과학 상자와 라디오 조립에 푹 빠졌다. 그의 책가방에는 교과서보다 십자 드라이버와 온갖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 있었다.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던져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의 반짝이는 눈은 늘 새로운 원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부산시 초등학생 과학 경진 대회에서 직접 만든 고무동력 자동차로 상을 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 셋째 하민이는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조용한 아이였다. 그는 동네 도서관의 책을 전부 읽을 기세로 독서에 몰두했다. 그의 상상력은 책을 통해 끝없이 뻗어나갔고 글쓰기에도 재능을 보였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섬세한 문장과 깊은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넷째 하은이는 상냥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고 아픈 친구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의 존재는 쌍둥이 형제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하은이 동생들이잖아. 그럼 나쁜 애들 아닐 거야. 다섯째 하윤이는 하얀 도화지만 보면 마음이 설레는 꼬마 화가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가족들의 모습, 동네 풍경, 상상 속의 동물들이 가득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그림에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각종 사생대회 상을 휩쓸며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막내 할인이는 움직이는 작은 뮤지컬 배우였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던 그녀는 학교 학예회 무대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면 장난치던 아이들도 모두 조용히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가을 운동회가 열리던 날 6 쌍둥이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각자 다른 반 소속이었지만 아이들은 서로의 경기를 목청껏 응원했다. 하람이는 이어달리기 주자로 나서 맹렬하게 트랙을 달렸고 하준이는 박 터뜨리기에서 기발한 전략을 세워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할머니가 싸준 6개의 도시락을 들고 나무 그늘 아래 모였다. 김밥, 유부초밥, 과일이 담긴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학부모 이어달리기였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젊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6 쌍둥이의 곁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박선만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젊은 아빠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선만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면서도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비록 등수는 꼴찌였지만 결승선에서 기다리던 6 아이는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 를 외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날 선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꼴찌였다. 6개의 책가방은 6개의 다른 꿈을 담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때로는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다. 노부부의 깊은 사랑과 6 형제자매의 단단한 우정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6개의 빛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색깔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집에 작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계기는 사회시간 숙제 하나 때문이었다. 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자신의 가족 관계도, 즉 가계도를 그려오는 숙제였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 그리면 되는 간단한 숙제였지만 6 쌍둥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저녁상에 둘러앉아 숙제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우리 가계도는 어떻게 그려요? 아빠, 엄마 칸은 비워둬야 해요? 늘 명랑하던 막내 할인이의 질문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노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동안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언젠가는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출생의 비밀을 애써 묻어두고 있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너희 6 이름만 그리면 안 될까? 선만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왜요? 우리도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우린 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둘째 하준이가 캐묻기 시작하자 다른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질문들이었다. 진숙 할머니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노부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앓이를 했다. 특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던 셋째 하민이는 충격이 더 큰 듯했다. 그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의 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하민이는 이웃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던 말을 떠올렸다. 구평리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더라.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애써 부정해왔다. 하지만 가게도 숙제는 그 끔찍한 상상을 현실로 끄집어냈다. 우리는 정말 버려진 걸까? 주말 오후 하민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구평리로 향했다.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지명을 기억해낸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 앞에 섰다. 역한 냄새와 먼지 그리고 거대한 쓰레기 산. 하민이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여기였을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곳이? 어린아이의 가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하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민아. 첫째 하람이었다. 하민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형제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온 동네를 찾아 헤매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선만 할아버지는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하민이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손자를 꼭 끌어안았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야 하민이는 으앙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만 할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노부부는 1994년에 그 혹독했던 겨울 새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쓰레기 더미 옆 스티로폼 상자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아이들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먼저 헤아렸다. 너희를 낳아준 부모님은 너희를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닐 게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세상에 너희를 맡긴 거지.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진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얘들아, 낳은 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른 정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단다. 우리는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어.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야. 그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고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는 아이도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첫째 하람이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네요. 그래, 우리가 너희 엄마고 아빠다. 알았어요. 그럼 가계도에 그렇게 그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낳았다고요. 하람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였다. 그날 6 쌍둥이는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대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묻는 대신 새로운 답을 찾았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운명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는 답을. 다음 날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도 숙제를 제출했다. 6개의 도화지에는 모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나무의 가장 굵은 기둥에 박선만,
최진숙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아래로 뻗어나온 6개의 가지에 하람, 하준, 하민, 하은, 하윤, 할인의 이름이 예쁘게 매달려 있었다. 낳아주신 분 칸은 비어 있었지만 키워주신 분이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뒤 부산의 작은 집은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박선만, 최진숙 부부의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6 아이의 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각자 재능을 보이는 분야가 뚜렷해지면서 그 재능을 뒷받침해주고 싶은 부부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윤이의 미술 학원비, 하준이의 과학 교재비, 할인이의 피아노 레슨비까지. 선만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벌어오는 수입과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진숙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업에 매달렸다. 마늘을 까고 인형 눈을 붙이며 푼돈을 모았다. 선만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시장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는 날이 잦아졌고 밤이면 기침을 그치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철이 들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르지 않았고 서로의 학용품을 아꼈으며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애썼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 무리하던 선만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며 서울과 부산 시내에 살던 아들 영수와 딸 영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폭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러다 2분 다 돌아가시겠어요. 아들 영수가 병실에서 언성을 높였다. 병원비와 밀린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이 아이들 저희가 1~2명씩이라도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설의 도움이라도 받으셔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순 없잖아요. 딸 영미도 울면서 설득했다. 그들의 말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진심이었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다가왔다. 병실 한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6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헤어질 수 없었다. 절대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첫째 하람이는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절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해.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작은 반란이 시작되었다. 하준이와 하민이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하은이와 하윤, 할인이는 동네 식당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고사리 손으로 번 돈을 모아 할머니에게 내밀었지만 진숙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들의 딱한 사정은 우연히 지역 방송국 기자의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6 쌍둥이의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접근했던 기자는 노부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야기는 곧 KBS 인간극장과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6개의 빛, 부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낡고 비좁은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와 6 쌍둥이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방송국과 구청에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고 집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쌀과 김치, 옷가지와 학용품이 산처럼 쌓였다. 익명의 독지가가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와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해 주었고 한 건설업체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퇴원한 선만 할아버지는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이웃들의 격려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세상의 따뜻한 관심 앞에서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아이고, 우리가 뭐라고. 일에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방송을 보고 달려온 아들 영수와 딸 영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하고 창피했던 부모님의 선택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는지를. 그리고 6아이와 부모님 사이의 끈끈한 유대가 결코 돈이나 혈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모님과 6동생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사랑의 울타리를 흔들었지만 그 바람은 오히려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 국민의 응원과 사랑이라는 튼튼한 기둥이 더해진 것이다. 새롭게 지어진 집 6빛깔 무지개집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그곳에서 박선만, 최진숙 부부와 6쌍둥이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산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시간은 아이들의 성장을 더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6빛깔 무지개집에서 웃음과 온기가 넘치던 시간 위로 사춘기라는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중학생이 된 6쌍둥이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겪는 치열한 입시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렸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교과서와 문제집,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스탠드 불빛은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문제는 성적만이 아니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는 6쌍둥이에게 더욱 복잡하고 예민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들은 더 이상 신기하고 기특한 6쌍둥이가 아니었다. 각자의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하는 고독한 개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자신들의 독특한 가족사는 아이들에게 풀리지 않는 멍해처럼 작용했다. 어릴 적에는 사랑으로 감쌀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예민한 감수성의 10대에게는 때로 부끄러움과 혼란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정상 가족에 맞춰져 있는 사회에서 그들은 늘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갈등은 각자의 꿈이 구체화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술의 독보적인 재능을 보이던 하윤이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꿈꿨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술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평생 땀 흘려 돈을 벌어온 노부부에게 그림은 배고픈 직업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하윤아,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하면 안 되겠나? 안정적인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밥벌이하고 살지. 선만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하윤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야속했고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K-팝 아이돌의 꿈을 키우던 막내 하린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녀는 가족들 몰래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재능은 있지만 가족사가 너무 특이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네요. 한 심사위원의 말은 하린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과학 영재로 주목받던 하준이는 정반대의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우리 하준이가 의사나 과학자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가족들의 기대는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정작 그는 별을 보고 우주를 탐구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마지 하람이는 이 모든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썼다. 그는 삐걱거리는 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생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종종 형이 뭘 알아. 간섭하지 마. 라는 날 선저항에 부딪혔다. 6명을 하나로 묶으려던 책임감은 점차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채워졌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기 바빴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진숙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애들이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할머니의 한숨이 6빛깔 무지개 집의 밤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사춘기라는 거센 폭풍은 지난 세월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사랑의 울타리를 속절없이 흔들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대학 입시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아이들의 길은 선명하게 갈라졌다. 그들의 마음도 길만큼이나 멀어져 갔다. 사건은 할인이가 한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합격하면서 터졌다.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가겠다는 할인이의 폭탄 선언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고등학교도 안 마치고 딴따라가 되겠다고. 선만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했다. 평생 안정과 성실함을 최고로 여겨온 할아버지에게 손녀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었다. 할아버지가 뭘 아세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평생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착한 손녀로 살 순 없어요. 할인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형편도 어려운데 너 하나 좋자고 다들 희생해야겠니? 현실적인 하준이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 말에 할인이와 늘 그녀를 지지해주던 하윤이가 발끈했다. 희생? 그럼 오빠는? 오빠는 의대 간다고 우리한테 희생 강요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지금 형제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서로의 꿈을 비난하고 서로의 처지를 핥히었다. 한때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던 형제자매는 이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적이 되어 있었다. 하람이가 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뿔뿔이 흩어진 마음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그날 밤 할인이는 끝내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다. 진숙 할머니는 할인아 하고 외치며 뒤따라 나갔지만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숙 할머니의 몸이 순간 휘청했다. 여보. 선만 할아버지가 놀라 부축했지만 진숙 할머니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뇌졸중이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부산의 밤을 갈랐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대기실, 하얗게 질린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쏟아냈던 날 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할머니가 쓰러진 것이 자신들의 탓인 것만 같았다. 의사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각자의 꿈과 미래라는 이름 아래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할머니의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그들의 다툼은 너무나도 하찮고 이기적인 것이었다. 서울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소식을 들은 할인이는 그 길로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은 나머지 5 형제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갈라섰던 길 위에서 멀어졌던 마음들이 비로소 하나의 비극 앞에 모이고 있었다.
최진숙 할머니의 병실은 6쌍둥이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번갈아가며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지었다. 하람이는 동생들의 병원 방문 스케줄을 짰고 하은이는 특유의 다정함으로 할머니의 손발을 주무르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있던 아이들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하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 꿈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하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다. 각자의 꿈이 가진 무게와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의 꿈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깔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람이는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하준이의 진심이 실은 하루빨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효심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준이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윤이와 하린이에게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준이는 자신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하린이의 댄스 동작에 맞는 효율적인 운동법을 알려주었고 하윤이는 하민이가 쓰기 시작한 소설의 사파를 그려주었다. 하은이는 오디션과 대회 준비로 지친 동생들을 위해 영양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따로가 아닌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변화는 기적을 만들었다. 의식을 회복한 진숙 할머니의 가장 큰 약은 다시 하나가 된 손주들의 모습이었다. 재활 치료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재롱을 부리고 서로를 챙기는 아이들을 보며 할머니는 강한 의지를 되찾았다. 몇 달 후 진숙 할머니는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6빛깔 무지개집 현관문을 여는 할머니를 6 아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았다. 집안에는 다시 예전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할머니의 퇴원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담은 미래 계획서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이제 싸우지 않아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사랑 세상에 몇 배로 갚으면서 살게요. 마지 하람이의 다짐에 노부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거센 폭풍우는 지나갔고 땅은 더욱 단단해졌다. 6 쌍둥이는 박하람, 박하준, 박하민, 박하은, 박하윤, 박하린이라는 6개의 이름으로 그러나 가족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다시 단단히 뭉쳤다. 시련을 통해 그들은 진정으로 강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부산 6빛깔 무지개집의 마당에서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몇 해 전 아이들이 잠든 사이 평화롭게 눈을 감은 박선만 할아버지의 기일이자 최진숙 할머니의 85번째 생신 파티였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진숙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북적이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5년 전 각자의 꿈을 향해 흩어졌던 6 쌍둥이는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첫째 하람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산시청의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특히 다문화 가정과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며 제2, 제3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었다. 둘째 하준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공학자가 되었다.
그가 개발한 노인 돌봄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었고, 그는 이 기술을 할머니를 위해 처음 개발했다고 늘 말하곤 했다. 셋째, 하미는 잿빛 새벽의 6별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등단해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그의 소설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넷째, 하은은 상냥한 성품을 살려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간호사가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아래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곳의 아기들에게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다. 다섯째, 하유는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연결과 가족을 주제로 하며 특히 6개의 빛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를 이루는 그녀의 대표작 부산의 기적은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막내 하리는 수많은 좌절 끝에 실력파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섰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연기로 무대를 장악한 그녀는 수상소감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나의 부모님, 박선만, 최진숙님과 나의 영원한 버팀목인 5 형제자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향 집에 모인 6 쌍둥이. 그들은 이제 마냥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부지 아이들이었다. 하민이가 쓴 책의 한 구절을 하람이가 낭독했다. 우리는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선택된 것이었다. 사랑에게로. 하린이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나머지 5이 화음을 넣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낡은 집 마당을 가득 채우고 파란 부산 하늘로 퍼져나갔다. 진숙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30여 년 전 잿빛 새벽에 만났던 6개의 작은 생명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자라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었다.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다. 남편의 사랑은 6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6 쌍둥이는 나란히 집 앞 언덕에 섰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부산항대교와 부둣가의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고난과 역경,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을 함께 통과해온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6빛깔 무지개처럼 보였다. 부산의 작은 부둣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 한 노부부의 위대한 사랑이 피워낸 6개의 빛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희망의 증거가 되어 그 자리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